안녕하세요, 여러분. 4주차 재무제표 활용법 강의를 할 교육임원 정재은입니다. 다들 중간고사 시험 공부는 잘하고 계시나요? 아무도 답이 없으시네요. 묻지 않겠습니다. 시험 공부 너무 힘들죠? 어쨌든 중간고사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 항목을 이용한 투자지표 분석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 때 재무상태 필요성,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까지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재무제표 항목들로 구할 수 있는 투자지표, 그리고 재무비율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를 보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주식 가치 평가의 중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린 후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투자지표 요 3가지와 수익성 지표로 볼 수 있는 재무비율 2가지를 본 후에 마지막으로 실제 기업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원칙.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팔았던 건 쳐다보지도 않는다. 수익금은 재투자한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저가에 어떤 걸 줍줍 하는지가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기. 분산 투자 등등. 네, 물론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여러 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비싸게 팔기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몇백 원짜리 동전주처럼 그저 한 주당 가격이 싼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 있어 싸다는 것은 주식의 가격과 그 가치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가치보다 낮은 상태임을 우리는 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식이 비싸다는 것은 가격이 가치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가격이 가치보다 낮을 때 사서 가격이 가치보다 높아졌을 때 팔으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식의 가치는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주어지지만 가치 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가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 자신만의 적정 가치를 정립하지 않으면 매수 시점에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시장과 세력에 흔들려 돈을 잃는 개미가 될 뿐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그 가치를 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투자지표 몇 가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지표가 오늘 가져온 것 말고도 좀 되게 많은데 오늘은 조금 추려서 들고 왔어요. 여기 비슷하게 생긴 영어 3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얘네가 도대체 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인 PER은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철자대로 그냥 PER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PER는 그 기업의 이익을 바탕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익을 내는 것이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는 가치도 그만큼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이익 간의 비율을 따져보면 그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의 약자로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기업의 book value 그 장부상 가치를 기업 가치로 보는 방법인데요. 회사의 자산은 장부의 자산으로 갚아야 할 빚은 부채로 기재가 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주주들이 가져갈 몫인 자본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가가 보는 회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과 장부의 가치를 비교하여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PBR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초창기 벤처기업이나 바이오 회사는 아직 이익도 나지 않았고 장부상 가치도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앞에 나온 요 PBR과 PER 이걸 모두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가치는 매출액을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Price Sales Ratio의 약자인 PSR입니다. 아직 이익이 나지 않고 그런 가치 크지 않은 기업들이 매출액을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 그 지표가 바로 PSR입니다. 이렇게 맛보기를 해봤으니까 이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입니다. 이 PER은 구하는 공식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해주거나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을 해주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계산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여기서 분모에는 주당 순이익 EPS가 있죠. 이 EPS가 뭔가 싶은가요? 여러분, 이 EPS를 저번 주 재무제표 첫 번째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PR을 계산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EPS 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PR을 알기 위해 EPS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는요, Earning per Share의 약자로 주당 순이익이라는 뜻입니다. EPS를 구하는 공식은 총 발행 주식수 분의 순이익입니다. 주식 한 주가 1년간 벌어들인 이익금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PER 계산에서는 분모에 해당하는, 즉 PER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값입니다. 이 EPS 값이 음수가 나오면 해당 기업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S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회사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뜻이어서 배당 여력도 많으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워렌 버핏급의 가치 투자자이신 존 네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EPS 증가율이 3년 이상 3에서 25%인 종목은 투자 유망 종목이고 40% 이상이 나오면 다음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EPS 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EPS였고요. PER 계산 공식에서 분모를 차지하는 EPS가 뭔지 알아봤고 이제 PER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을 구하는 방법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 그리고 순이익분의 시가총액 주가가 그 회사의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PER은 그만큼 회사가 벌어오는 기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주식의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PER을 통해서 특정 주식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다는 것은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이 말은 즉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PR은 상대적인 수치라서 비교 대상 없이는 단독 PR 값만 봐서는 그 종목이 어떤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건데 PR은 업종 및 분야에 따라 PR 값이 천차만별이므로 산업 분야나 판매 상품, 기업 규모가 비슷한 주식 등으로 묶여서 비교해야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산업 분야로 살펴보면 IT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투입 대비 산출도 좋고 미래에 큰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PR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높은 PER. 반면 은행 산업은 성장성이 낮은 섹터이기도 하고 미래 투자 가치가 비교적 낮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예대 마진율 또한 낮아서 PR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비교적 낮은 PR을 형성하고 있다. 옆에 사진 기사를 보면 카카오 PER 234배, 네이버는 4.5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7월달 기사여서 지금 카카오 좀 떨어졌죠. 확인해보니까 퍼가 192배더라고요. 현재 영업이익으로 따지자면
카카오랑 네이버를 비교했을 때 네이버 쪽이 훨씬 많이 벌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공식들 다 따져서 봤을 때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영업이익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나쁜 기업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당장의 수익은 없지만 앞으로 순이익이 늘어나서 PR이 높게 책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혁신 기업들이 PR이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전기차 테슬라 있죠? 그 테슬라는 PR이 무려 1000입니다, 여러분. 이런 혁신 기업들이 PR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또 PR이 너무 낮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회사도 아닌데요. 기업이 건물을 매각했다든지 지분 투자를 통해 차익을 내 그해 투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에서 투자 수익이라는 게 있었죠. 이 투자 수익은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어 PER을 계산하게 되면 PER 값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PER이 1에 가까울수록 좋지만 이 경우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뻥 PER, 뻥퍼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뻥 PER입니다. 이렇게 투자 수익이 단기 순이익 안에 포함돼서 PER이 뻥튀기 된 것을 뻥 PER이라고 합니다. 이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최소 5년치 PER을 체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계는 주가가 현재 기준이지만 분자에 해당하는 주가는 현재 기준, 그리고 기대감이 주가는 무조건 반영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순이익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그래서 기업의 실적의 추세가 급격하게 변할 때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PER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ER을 정리하자면 PER은 첫 번째, 기업 순이익을 관련해서 그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보통은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여겨진다. 그만큼 돈을 잘 벌어온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경쟁사 관련 업종 기업의 PER보다 투자 대상 기업의 PER이 낮으면 저평가 구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낮다고 해서 투자 매력이 높다고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PER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나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종합적인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지수는요. 주가 자산 비율 PBR입니다. 이 PBR을 구하는 공식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이고 이 분모에 해당하는 주당 순자산을 잠깐 보고 가면 얘는 BPS라고 불립니다. Book Value Per Share의 약자로 총 자산 빼기 총 부채 나누기 총 주식수를 해주면 됩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아까 PER 구했던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 얘는 주당 순자산이에요. 이 BPS는 주당 순자산이에요. 이 BPS가 크다는 것은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현재 BPS 값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이 값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PBR의 분모에 해당하는 주당 순자산을 살펴봤고 다시 PBR로 돌아오세요. PBR로 돌아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BR은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PBR이 그 배수가 1일 때 시총과 순가치자산이 같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주식회사를 청산해도 회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주에게 지분만큼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PER과 비슷한 느낌으로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 PBR도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가 저평가받고 있다, 회사의 가치가 덜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업은 저평가 구간이거나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로 인해 기대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대감이 떨어져 있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즉, PBR을 보면서 투자하겠다는 것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여기 보시면 PBR 0.2배 한국정요 전기요금 딜레마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전력은 전기를 공급해주는 기업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리고 국가가 여러 가지 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PBR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0.2면 정말 낮은 거죠. 한국전력과 같이 PBR이 오랫동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은 원래 자산가치 대비 주가의 기대가 적은 기업일 수도 있어요. 아예 주가의 기대가 적기 때문에 PBR 자체가 낮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평가됐네? 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PBR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주식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IT와 헬스케어 산업들, 이런 성장주들, 미래가 유명한 기업 주식들이 PBR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PBR에도 당연히 한계는 있겠죠. 먼저 PER과 같은 맥락으로 주당 순자산은 과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과거고 이건 현재죠. 현 시점의 시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내에는 미수금이나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정확한 수치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을 정리하자면 PBR은 첫 번째, 기업 자산 관련해서 PBR은 자산 관련해서 그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PB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여겨집니다. PER과 마찬가지로 업종의 PBR도 살펴본다면 업종의 분위기도 체크할 수 있으므로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PBR이 낮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정보와 함께 또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PER과 PBR을 봤는데 간단히 말하면 PER은 기업의 수익성, 이 수익성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PBR은 기업의 재무 상태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여기는 PER은 수익성, PBR은 재무 상태다. 다음은 주가 매출액 비율 PSR입니다. 이 PSR을 구하는 공식은 주가 나누기 주당 매출액 또는 매출액 수익률 곱하기 PR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 식은 주당 매출액 분의 주당 순이익 곱하기 100 곱하기 주당 순이익 분의 주가를 해주는 것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PSR은 현재 주가가 매출액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회사, 제약회사, 코스닥 상장기업 등 아직 이익이 크게 나지도 않았고 장부상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요. PSR이 낮으면 낮을수록 성장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SR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주가에 거품이 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PSR은 지금 당장의 수입성보다 미래 가치와 성장성을 고려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아래 식을 보시면 A와 A기업이 있고요. B기업, 이 기업이 있어요. 이 두 기업이 PR이 같다면 예를 들어서 PR이 5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PR이 같다면 PR이 같아요. PR이 같다면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이 낮은 기업 낮은 기업의 PSR 값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이건 PR 값은 같은데 매출액 순이익 비율이 여긴 1이고 여긴 4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당연히 A기업이 PSR이 당연히 낮겠죠. 원래 사실상 따지고 보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원래 B기업이 좀 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PSR 요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더 낮다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 가셨죠? 즉 낮은 PSR 값을 가진 기업이 주식을 무작정 사게 되면 실제로 실적이 나쁜 기업의 주식을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PER, PBR, PSR 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PER이고 뭐 PBR이고 PSR이고 뭐고 그저 싸게 사면 장땡입니다. 여러분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PR이고 뭐고 뭐 이런 거보다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가 배수가 낮으니까 비싸게 사게도 돼! 라는 이런 마인드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P3형제보다는 가격이다. 여러분들이 가격 체크를 우선적으로 하시면서 매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라고 비유하자면 우리는 마진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하는 장사꾼입니다. 투자 지표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비슷하게 생긴 ROE, ROA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와 ROA는 흔히 어떤 회사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먼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수익성 지표인 ROE는요. Return on Equity의 약자로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똑같은 말이에요. 기업의 자기자본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즉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반영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 다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거 아시죠? 이 ROE는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내 돈, 그러니까 자본만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ROE는 자본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자본만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 즉 빚이 어느 정도인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다음 수익성 지표인 ROA입니다. 얘는 Return on Assets의 약자로 총자산 수익률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의 총자산으로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올렸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ROA는 부채까지 얼마나 포함해서 벌었냐를 따지는 지표입니다. 이게 ROE와 ROE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맛보기를 해봤으니까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OE부터 보면 구하는 공식은 자기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ROE 값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본에 비해 단기 순이익을 많이 냈다는 뜻으로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ROE가 높은 종목일수록 주식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이익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ROE 값이 얼마나 돼야 높은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채 수익률보다 높으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적어도 아무리 낮아도 정기 예금 금리보다는 요 ROE가 커야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중 금리보다 낮으면 그냥 은행에 예금을 드는 것이 훨씬 안전할 텐데 우리가 힘들게 주식 가치를 따지고 찾아서 투자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ROE가 정기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 ROE, 높은 ROE라고 해서 사양 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성장성이 낮은 회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 그 산업이나 기업의 성장성을 같이 염두해서 보셔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ROE는 앞서 나온 PER, PBR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PBR은 ROE분의 PBR이라는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서 PAR과 PBR 배수를 함께 체크해서 요 ROE가 건실한지 믿을만한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죠. 고 ROE, 저 PER, 저 PBR인 종목을 추려보면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ROE도 업종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현재까지 다 업종마다 기준을 다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경기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그냥 ROE 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ROE 값이 꾸준한지도 봐야 합니다. 어떤 해에는 20%를 달성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2%로 떨어졌다면 ROE의 일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ROE의 꾸준함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성 이익 발생으로 인한 ROE 증가를 판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때 재무장관이었던 모긴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ROE가 꾸준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본을 장기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증거이다. 오락가락하는 ROE는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ROE가 높고 비교적 꾸준한 제약, 소비재, 금융업 등 경기를 덜 타는 산업에 관심을 가져봐라. 그러니까 테마주가 아니라 ROE가 고 ROE에 경기 덜 타는 산업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ROE의 한계를 볼게요. 첫 번째 ROE 값은 회사의 부채를 제외한 자기 자본만을 고려한 것으로 부채가 미반영 됐다고 했죠, 앞에서. 그래서 부채가 수익을 올리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입니다. 만약에 부채가, 즉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당기순이익이 높게 나온다면 ROE 값은 분명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채가 적당한 정도면 모를까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끌고 온다면 재무 상태가 온전치 않겠죠.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계 두 번째,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분모인 자기 자본은 커지겠죠. 순자산 자기 자본은 커질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ROE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일정 ROE를 유지하려면 실제로 분모인 자기 자본의 증가 속도보다 단기 순이익의 속도를 더 높게 올려야 할 텐데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의 성장 속도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말만 들어도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ROE가 높아지는 기업을 찾는 건 좀 어렵고 차라리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는 우량 기업이라던가 꾸준히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이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ROE 값을 봤을 때 ROE가 높은지,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부채 비율이 낮은지 등을 따져보시면 장기 투자를 하는데 괜찮은 기업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ROE 정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수익성 지표인 ROA입니다. ROA를 구하는 공식은 자산분의 단기 순이익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해준 값인 거 이제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ROA는 한 기업이 자기 자본과 부채를 이용해서 얼마나 잘 운영했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ROE와 ROA는 서로 다른 수치이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할 때는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회사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만약 ROA가 업계 평균보다 높으며 부채 수치가 회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면 높은 ROE 값은 경영진들이 자기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ROA가 업계 평균보다 낮고 회사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높은 ROE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수익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ROE가 높은 것만 확인하지 말고 ROA도 높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PER, PBR, PSR, ROE, ROA까지 살펴보았고요. 네, 여기까지 지금 세 번째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들은 직접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도 하고 KRX나 네이버 증권 아니면 여러 MTS나
HTS 등에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산업별, 섹터별 비교, PER, PBR 이런 것들은 다 계산되어 있으니까 직접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공부할 때 한 번씩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RX 한국거래소에서 2021년 10월 7일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의 산업 섹터별 PER과 PBR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정말 거의 어제 거, 최근 거죠. 여기 PER 배수도를 쭉 보니까 15, 5, 13, 18, 90, 29 이렇게 섹터별로 어떤 PBR이 책정되어 있는지 나와 있죠. 이게 아까 PER 배수는 재밌어요. PER 배수는 산업 섹터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같은 섹터 내 주식끼리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PBR도 1.04, 1.63 섹터별로 0.66, 1.49, 5.74, 1.71 이렇게 등등등 얘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의약품 섹터, 이 헬스케어 의약품 센터는 5.73의 수치를 갖고 있어요. PBR은 다 1점대, 0점 몇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약품만 5.73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이 증권 이쪽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산업 섹터별로 PER, PBR을 살펴보았고 이제 기업 두 개를 가져와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전체 재무제표를 가져와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할 만한 음식기업, 농심과 삼양식품을 들고 왔습니다. 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분기별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농심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PER을 보시면 주가 대비 이익률은 농심이 12.29, 삼양이 11.32로 농심이 조금 더 높으나 비슷한 수준이네요. 하지만 PBR을 보면요. 농심은 0.85, 삼양식품은 2.22로 삼양 주식이 순자산에 비해서 더 높은 금액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SR은 매출액 대비 주가였죠. PSR은 농심이 더 낮은데 이는 삼양식품보다 농심이 매출액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우리의 ROE를 살펴볼게요. 이 ROE는 순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보여주는 지표였는데요. 농심은 7.5%, 삼양은 21.46%로 순자산에 비해 당기순이익을 더 많이 낸 회사는 바로 삼양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삼양이 식품회사 치고는 되게 높은 ROE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ROE가 꾸준한지도 확인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ROE가 꾸준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농심은 2020년 12월에 3.72 ROE가 3.72에서 현재까지 쭉쭉쭉쭉쭉 성장을 해서 7.5까지 왔네요. 하지만 농심은 부채 비율이 낮긴 하지만 ROE, ROA가 모두 좋은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나마 오늘 봤던 주가 배수와 재무 비율 몇 개를 가져와서 살펴봤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항상 하는 정리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식 가치 평가의 중요성. 싸게 파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이게 중요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가치보다 가격이 높을 때 팔고 가격이 가치보다 낮을 때 살기.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그리고 중요한 투자지표 요령제. PER, PBR, PSR 있죠. PER은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의 가치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 가격과 장부 가치를 비교해서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파악하고, PSR은 초기 기업들. 기업 가치는 매출액을 척도로 삼아야 한다. 라는 거. 그리고 PE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정리한 거 볼게요. PER은 순이익 관련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순이익 관련해서 그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수익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 보통 PE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경쟁사 관련 기업 그런 거, PER, 이런 투자 대상 기업 이런 거 평가를 해야 된다. 하지만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다. PBR은 기업 자산 관련해서 그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보통 PB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여겨진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업종 사이에서도 비교를 해봐야 한다. PSR은 주당 매출액분의 주가. 매출액에 비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하는 지표다. 지나치게 높으면 거품 껴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봤고, 하지만 이런 지표 듣고 보고 싸게 사면 장땡이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장사꾼이다. 다음 수익성 재무비율 지표 빠르게 한번 볼게요.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여기서 자본을 보고 여기는 부채까지 포함해서 보고, ROE는 자본 총계분의 단기순이익. ROE가 높고 단기순이익을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낮다면 장기 투자에 진짜 좋은 지표이다. 이 ROE가. ROA는요, 자산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 총 자산 수익률입니다.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고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시면 여러분 퀴즈 풀 때 도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산업 섹터별.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통계, 기본 통계 지수, 주가 지수 이거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가셔서 실질적으로 이 산업 섹터들 비교하시면 주식 매매할 때 투자 지표 활용하면서 도움 되실 겁니다. 그 비교까지 한번 해봤고, 네, 이거는 아까 그 정보 데이터 시스템 링크예요.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본 PER, PBR, PSR, ROE, ROA 외에도 PBG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더 많아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본 것은 이제 복습 겸 정리하고 이렇게 마쳤는데요. 너무 이론적인 부분만 다른 게 아니어서 걱정이 돼요. 오늘 좀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써먹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믿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언제든 환영하니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다 나가주시고 이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퀴즈 풀어주세요.